네, 안녕하세요. 범범이 여운의 홍기웅 변호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회초년생들이 꽤 많이 와요. 이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계약, 그러니까 뭐 임대차 계약을 하든 매매 계약을 하든 문제가 발생해서 많이 오시는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으시긴 하지만 나도 이제 성인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혼자 계약을 체결하다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라든지 뭐 등기부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지 못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를 하거나 해지를 하거나 하는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하게 됐는데 사회초년생들에게 꼭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해요. 우선은 부동산의 종류예요. 여러분들 부동산의 종류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쭉 둘러보면 일단 주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우선 우리가 짧게 줄여서 근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러프하게 말하면은 상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축된 그런 건물을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뭐 1종도 있고 2종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1종 같은 경우는 소규모다, 뭐 편의점이라든지 미용실. 2종의 경우에는 조금 더 대규모다, 그 뭐 음식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럼 근린생활시설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축물이에요. 주거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뭐 바닥에 난방도 필요할 테고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필요한 설비 뭐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도 안 되고, 그럼 전입신고는 되느냐? 어거지로 밀어넣으면 전입신고 될 수 있겠죠. 근데 대출을 끼게 되는데 이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근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은행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잘못 맺으면은 그 임대인은 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한다 뭐 이런 규정을 다 넣거든요. 근데 협조만 해요. 안 되면요, 그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럼 그냥 밀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을 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근린생활시설에는 그냥 내가 살 수 없구나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였어요? 오피스텔도 많이 아시죠? 오피스텔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거용으로 용도가 특정이 된 거랑 상업용 용도가 특정이 된 거랑 뭐 혼합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주거용 얼마든지 주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뭐 난방시설도 되어 있고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사시설 뭐 이런 것도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대부분은 업무시설이에요. 뭐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오피스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가 되진 않았지만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특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제반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사람이 기거하면서 홈쇼핑을 운영한다든지 인터넷 쇼핑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택배 포장, 방문 포장 판매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업을 영위한다 하게 되면은 뭐 주거용으로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랑 공용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부동산 33평이에요 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이 부동산이 33평일까? 그건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결혼을 위해서 부동산을 구매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도 착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배우자 분께서 이제 지적해 주셔서 알게 됐었는데, 저는 34평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딱 점유하고 있는 공간, 즉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쓱 스캔을 했을 때 나와 있는 그 공간의 면적은 84제곱미터, 즉 25평 정도가 됐었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공간은요? 주차장, 녹지, 뭐 재활용 분류시설 이런 거 공용 면적까지 합산이 된 거예요. 공용 면적의 부분이 굉장히 넓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직방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올라와 있는 게 33평이에요 라고 했을 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셔라. 적어도 내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전유 부분은 절반 혹은 절반 약간 이상일 수 있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그래, 근생은 뭐 상업시설이구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구나, 다만 일정한 부분에서는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구나. 뭐 전입신고 당연히 가능하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전세대출도 나오긴 해요. 그 다음이 주택이에요. 물론 이제 공장 이런 부분은 다 뺄게요. 우리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보통 살 집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주택은 뭐가 있느냐? 주택법상 규정된 주택은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아파트는 주거용이에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뭐 이런 이제 이상한 개념들이 나와요. 단독주택은 복층구조 혹은 3층짜리 하나 딱 건물 뭐 이렇게 해갖고 아 이건 누가 봐도 밖에서 보면 단독주택이겠구나.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도 일단 등기부 상에는 단독주택으로 일단 포함이 돼요. 그럼 다가구 주택이 뭔데요,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는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 이제 그게 단독주택이에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등기부를 딱 뗐을 때 토지는 한 사람 소유, 보통 물론 이제 공동소유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물 같은 경우도 딱 하나의 등기밖에 안 나와요. 즉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이 305호야. 근데 305호 등기부 등본 떼주세요 하니까 검색에도 안 나와. 그리고 딱 검색했더니 건물 등기부 등본 딱 하나만 뜨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안 나오느냐? 하나의 등기부기 때문에. 그럼 그 호를 빼면은 등기부가 나와요. 그게 결국은 다가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미 이전의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후의 영상에서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 다가구의 경우에는 그 한 건물에 호실이 적게는 한 5개에서 많게는 한 8개, 10개 정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호실은 일부야. 근데 이미 다른 호실엔 사람이 살고 있겠죠. 그분들은 다 임대차 계약 체결하셨을 테고 보증금이 다 있어요. 이거를 결국 선순위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선순위 보증금의 액수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인중개사가 요새는 이제 확인할 의무나 이런 게 강화되었고 우리 입장에서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이제 임대인 동의 받아서 조회하는 그런 절차가 강화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앞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주고 건물을 인도받아서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확정일까지 받은 그런 분들이 많을 경우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부동산 시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근저당도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데 네 앞에 선순위 보증금으로 이만큼 있는데 아 위험해 나 안 해줄 거야.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요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히나 부동산 정부 시책이 바뀐 이 상황에서는 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기 까다롭다라고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동주택의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다세대 주택 이라는 거예요. 아씨 다가구 다세대 이거 한 끗 차이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다세대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305호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그때 아까 다가구에서는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 주소지 305호까지 치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세대의 경우에는 나와요. 건물은 하나지만 세대별로 별도의 등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대별로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혹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빌라긴 하지만 아파트와 같이 별도의 호실별 등기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일단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어요. 특히나 건물의 종류. 뭐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적어도 이 등기부를 보고 이게 다세대인지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인지 이거라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전입신고를 가능한지 여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지 여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개업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매매 계약을 하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남 말은 믿지 말자.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